네, 본의 아니게 3부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늘지고 좋습니다. 아까는 여기 왔을 때 좀 끔끔했는데 지금은 뭐 밝기가 괜찮네요. 까마귀 소리도 적당히 들리고. 그러면요, 여기에서, 그러면, 미국이 중국 죽이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느냐, 어떻게 진행되느냐 따라서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우리나라 역시도 어떤 그 상황을 배제, 무시 못하는 거죠. 여기도 역시 시끄럽네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가난한 변두리 유튜버의 좀 고뇌, 뭐 한계라 생각하시고 그냥 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 따라서 또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또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는지 이거를 예측을 해보려면요, 좋은 어떤 모델이 일본이 되는 거죠. 일본이요, 2차 대전을 통해서 그죠, 패망을 하죠. 완전 쑥대밭이 돼요. 그리고 주둔군, 그죠, 일본이 패망을 했으니까, 어쨌든 전쟁에서 졌으니까 주둔군 사령관인,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메가더 장군이 미국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일본을 다시 재건을 시키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또 그래요. 내가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한테 내가 이겼다. 그러면 거기를 처단을 하고 다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전쟁이 일단은 끝났으면, 항복 선언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약간 식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약간 동등한 조건에서 또 대우를 해주는 그런 약간 젠틀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2차 대전 패망 후에 메가더 장군이 주둔하면서 천문학적인 달러를 들고 와서 일본을 다시 제거를 막 시키고, 물론 일부 전범 이런 사람도 처단은 하긴 했지만 아예 씨를 말린다,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6.25가 뻥 터지죠. 6.25가 터지고 미소 냉전 시대니까 한국이 공산주의화 되면 태평양 앞바다가 공산주의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일본은 2차 대전을 패망하고 난 직전이라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안 되겠다, 긴급하게 빨리 가자 해서 일본을 주둔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을 한국 전쟁에 참전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그 군 부대가, 미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엉망이 되겠죠, 치안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일종의 경찰이죠, 경찰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6.25 전쟁 참전하고 올 동안 너희가 일본의 치안을 담당해라. 그게 지금의 자위대죠, 자위대.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경찰의 성격을 처음에는 띠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위대에서 쓰는 탱크든 뭐든 어떤 물건도 전자는 안 붙여요. 전차 이런 말을 못 쓴다는 거죠. 그냥 치안 방어, 자위, 내 거를 지키기 위한 그 정도 개념으로 뭐든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룰이죠, 룰. 미국이 씌워놓은 부적, 올가미, 족쇄,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어쨌든 미국이 참전을 하면서, 그죠, 어떻게 돼요? 일본이 엄청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호황기를 맞아요. 왜? 군수 물자 보급 기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2차 대전을 통해서 패망한 일본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그런 기회를 잘 활용을 했죠. 활용을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불과 30년 만에 세계 탑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의 1등 공신은 결국 미국의 달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덕분에 빠르게 일본이 경제가 살아나고 급부상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혼다, 엄청난 기업들이 전 세계를 제패를 하기 시작하죠. 제패를 하는데 여기서 끝내야죠. 근데 일본 사람들의 어떤 국민성, 속성은요, 절대 안 되는겠죠. 그들의 이 머릿속에는요, 항상 침략이라는 게요, 그냥 DNA가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침략을 하는 거죠. 얘네들이 80년대에 초호황을 누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호황으로 벌어들인 그 돈으로 다시 3차 대전을 일으켜요. 근데 그 3차 대전은요, 전쟁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난 엔화로 미국의 많은 땅을 사들이기 시작해요. 하와이부터 시작해서 맨하탄이고 어디고 엄청난 땅을 사들이고, 또 미국 외에도 어떤 브라질이나 어떤 안 그러면 유럽 저쪽에 엄청난 국가의 땅들을 무자비하게 사들이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떤 미국의 어떤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맨하탄이나 이런 주요 거리에 일본에 전부 사들이기 시작하니까 미국이 경고를 해요. 적당히 해라. 이 선은 넘지 마라. 이 선은 넘지 마라. 경고를 하는데도 일본은 그런 게 없죠.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안 되겠다. 이거 손을 봐야 되겠다. 너무 키가 났다. 그래서 얘를 다시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플라자 합의죠. 그 1985년쯤 되겠네요. 그죠? 그쯤 되겠네요. 1985년.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플라자라는 호텔에서 그 회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G5라고 불리죠.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이래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죠. 합의를 하면서 그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말이 합의지 그냥 미국이 불러놓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앵고가 시작되는 거죠.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엔화 가치가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엔화 가치가 2배로 뛰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 물건을 내가 10,000원에 사는 거를 자고 일어나니까 20,000원이 된 거예요. 일본 차가 암만 좋다고 하지만, 일본 코끼리 밥통이 암만 좋다 하지만 자고 일어나서 2배 가격으로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니의 워크맨이다 뭐다 엄청나게 전자제품이 전 세계를 제패했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하루아침에 2배 가격으로 급상승하니까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팔리는 물건이 계속 일본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쌓인 거 어떻게 해요?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기업은 힘들어지죠. 기업이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거 큰일 났다. 내수 경기를 살리자. 그랬어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금리가 한 6%대였는데 내수 경기를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끝없이 내려요. 그리고 6%대가 나중에는요, 0.5. 0.5라는 건요, 그냥 어떤 명목상이지, 실제로는 제로 금리나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을 오랫동안 유지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금리 내린다고 누가 물건을 삽니까? 그죠? 전 세계 다른 나라 아무도 안 사는데, 내수의 어떤 소비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그러니까요, 내수라는 거는 카드 돌려막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한 번, 두 번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불황으로 이제 치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죠. 그래서 일본은 제로 금리
제로 금리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그거를 갖다가 그 어떤 일본의 제로 금리, 그러니까 NK 트레이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일본의 제로 금리에 그 돈을 빌려와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이자도 없는 돈 빌려와가 다른 나라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어떤 국제 한머니들이 막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의 수요는 끝없이 발생이 돼요. 왜? 이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엔캐리 트레이더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엔화의 어떤 수요가 많아지니까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전쟁이 나든 난리가 나든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는 달러다. 두 번째는 엔화다. 그래서 엔화를 한때는요, 제2의 기축통화다. 뭐 그런 말까지 놔둘 정도로 그중 어떤 시장에 어떤 수요가 끝없이 발생을 한 거죠. 그게 어찌 보면요, 약간 어떤 와전된 거죠. 잘못된 거죠. 미국, 장기간의 어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죠,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생겼고, 그래서 어떤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또 아직도 어떤 경제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요, 그 엔화를 뭐 제2의 기축통화다 뭐 그런 식으로 격상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떤 분들은 약간 좀, 그죠, 어떤 자초지정 앞뒤 다 모르는 거죠. 머리 자르고 꽁장이 자르고 몸뚱이만 이래 보고 어떤 말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는 안 그렇다.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엔화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지, 또 어떤 달러 다음으로 어떤 그런 핫팩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거는요, 사실은 슬픈 현실이에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어떤 미국의 어떤 압박에 의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데, 그걸 미화시켰다. 그죠? 당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장기 침체로 가고, 일본은 존재감도 없어진 나라로 점점 변해버렸죠. 한때는 일본이요, 반도체 최고 강국이었어요. 최고였어요. 우리나라 삼성도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그죠? 기술을 배우고, 뭐, 하청을 받았죠. 삼성전자도 처음에는요, 일본의 하청 업체로 출발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SDI 이런 것도 그죠, 일본에 가서 뭐 브라운관, 그러니까 마운트라 그러죠. 브라운관 이런 거 물건 받아와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하청업체로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오늘날은, 그죠, 일본은 몰락하고 한국이 세계 최대 반도체 강국이 되었다. 이거는 약간 어떤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이런 걸로 어떤 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요, 어쨌든 미국이 죽이고자 작정을 하니까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소리 치던 경제대국 일본이 한때는 일본을 경제동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는 정치동물. 그렇게 비하하는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 경제동물이라고 하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할 만큼 미국의 응징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무섭다.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자기네들 나라에 도전을 하는 국가는 절대 안 살려둬요. 숨도 못 쉬게 해요. 아예 죽여버려요. 그래야 제2, 제3의 국가가 탄생을 안 하는 거죠. 도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내 손으로 키웠던 중국이 나를 물려고 덤벼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금방 해제시켜 줄까요?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요, 절대 안 바뀐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 중국 투자하지 마라. 뭐 중국을 리오프닝 해봐야 아무 뭐 없다. 뭐 화장품이고 뭐고 자꾸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요, 뭐 청년 실업률이 21%까지 가고 막 최악으로 치닫죠. 그러다가 어제 뭐 아랫게 잠깐 반짝해요. 왜? 중국에서 내수 경기 진작책 이런 막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임시 처방, 카드 돌려막기, 그거밖에 안 돼요. 세계 공장인데 세계 공장을 잃어버렸어요. 중국에 그 많은 회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을 데가 없어. 재고가 계속 쌓여요.
재고가 계속 쌓이는데 처분할 데가 없어. 재고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내수 진작책 해가지고 각종 세금 혜택 주고 금리 인하한다고 공장에서 공장 다시 돌립니까? 재고가 쌓여 있는데 금리 할배를 데리고 와도요. 그 재고가 소진되기 전까지는 공장에서 공장을 안 돌리겠죠. 공장을 안 돌린다는 것은 뭐죠? 일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끝없이 증가를 하는 거예요. 중국도요. 내수 진작해가 끽 해봐야 뭐 부동산 부양 한 요 정도로 끝나죠.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죠. 반전. 이 부분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어떤 반전이냐? 중국은요. 중국의 어떤 그 사람들을 표현을 하면 단적으로 보면 허세라고 볼 수 있어요. 허세. 중국 사람들은요, 그들만의 세상에서 또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이라는 민족은 끝없이 침략. 일본은 나라는요, 겉으로는 젠틀한 척해요. 아주 예의 바른 척하죠. 돌아서면요, 잔머리 굴리는 거. 그게 일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리고 뭐 경제 협력하지 않고 뒤에 돌아서면 독도는 내 거야. 헛소리 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상대하기 싫은 민족이 어찌 보면요, 일본이라고 보면 돼요. 뭐 어떤 이런 방송이니까 말을 아주 순화를 해서 해야 되지만 진짜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막 온갖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중국은요, 뭐 중화사상 해가 지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중국 사람은 진짜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이 가장 잘 살고 가장 우월하다고 믿는 민족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라서 그런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새치기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남의 나라 놀러 가서 모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가 있어도 중간에 뚝 새치기 해가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미안하다, 부끄럽다, 잘못한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중국 사람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왜? 그런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한때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요, 그 못 쓸 사고방식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허세. 어렵고 힘들고요. 미국한테 쫓아가가 잘못했다 빌어야죠. 안 까불게. 기축통화 도전 안 할게. 각서를 쓰라면 쓸게. 이제 하야하자. 이래 가야 살 건데 아직도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중국이야. 우리 절대 안 주고 한 맞짱 뜰까? 계속 그래 나오죠.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내수 진작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재미나냐면요.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뭐든지 다 찾아서 하자 이래 하는데 부동산으로서는 더 이상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이 뭐 그죠? 토목공사하고 고속도로 짓고 뭐 짓고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게 뭐죠? 청년 실업률이나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건설이 아닌 뜬금없이 조선을 내놔요. 조선. 중국에 있는 조선소는요, 그냥 대부분 다 국영회사예요. 국영회사인데 그 조선 어떤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조선이란 것을 대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서운 거죠. 중국은 지금 봉쇄가 됐잖아요.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하고 교역하면 안 돼요. 중국하고 교역하면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니까. 우리도 삼성 뭐 똑같이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삼성도 중국을 포기하고 지금 미국을 택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데, 근데 왜 뜬금없이 수출도 못하는데 왜 엄청난 숫자의 대대적인 조선업을 부활시켜서 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할까요? 말은요, 표면적으로는 어떤 수주를 유럽에서나 이쪽에서 수주를 엄청나게 받아요.
한 5월달, 6월달 전 세계 조선 수주 잔고를 보면요. 중국이 압도적인 1위, 거진 신규 발주 어떤 물량의 한 65%를 중국이 갖고 갔어요. 우리나라가 한 35% 정도. 뭐, 그 정도로 이래 차이가 나게 갖고 왔는데, 표면적으로는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의 물량을 중국에서 싼 가격에 갖고 갔어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고, 우리는 유럽에 받은 어떤 그 물량을 건조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지지한다, 밀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는 해요. 근데 실제는 중국에서 하는 거는요, 군함을 만드는 거예요. 군함을 만들고, 어떤 항공모함을 만들고, 전투용 배를 엄청나게 지금 건조를 해요. 이 전투함이나 이런 것들요, 처음에 만들 때는 잘 몰라요. 이게 뭐 화물선인지 유조선인지 군함인지 만들다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의 상당 부분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다가 나중에 여기에 뭘 다느냐, 어떤 내부 시설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에 따라서 군용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상선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경기 부양책으로 조선업을 부활시키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해군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떤 중국에서 어떤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전략적 우위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해군 전력이거든요, 해군 전력. 미국이 가장 취약한 게 또 보면 해군 전력이에요.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조선이란 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미국은 거진 어떤 조선에 대한 어떤 자생력은 거진 없어요. 심지어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태평양 칠함대 거기에서 어떤 잠수함이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거 수리로 보내두면요, 2년 동안 수리도 못하고 대기 상태로 있는 그게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엄청난 군함, 항공모함을 건조를 하기 시작해요. 지금도 해군 전력만 낳고 봤을 때는 미국과 중국이 한 8대2, 한 7대3 이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데, 여기에 중국이 대대적으로 더 만들겠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육군, 공군도 중요하지만 태평양 앞바다를 지배를 못하면 미국의 앞마당까지 내주는 꼴이 되죠. 제2의 진주만 기습 공격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 새끼들 끝까지 이게 잘못했다 인정 안 하고 끝까지 되도록 이제 다 죽어가는 놈 이래 그나마 조금 숨통이라도 터줄까 하고 앨런 보내가지고, 우리는 중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세계 공장으로 역할만 해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고 뭐고 이런 거 주면 너희가 군사 무기 만드니까 그건 안 돼. 너희가 할 수 있는 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세계 공장 역할만 열심히 수행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여기까지는 용납해 줄게. 그래서 앨런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협상은 불발됐죠. 그리고 이후에 중국이 한 행동은 뭐죠? 대대적으로 내수 경기 진작이라고 하면서 해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엄청나게 지금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군수 물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수순이 뭘까요? 그 다음 수순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발등에 불이죠. 와,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서 미 국무부 장관부터가 그쪽에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번에 미국에다가 미 국방성의 이쪽에 의회에 일종의 탄원서 비슷한 걸 열어요. 그 내용은 뭐냐? 정신 차려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느냐? 전쟁을 갖다가 어떤 경제로 한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는 거 못 봤느냐? 중국 저거 자꾸 코나로 몰면 무슨 짓 할지 모른다. 진짜 엄청난 항공모함, 군함 만들어서 하와이 쳐들어오면 어찌할 건데 격차가 나도 너무 난다.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자. 과감하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도 약간 뭔가 약간 비상조치 이런 걸 내리게 되죠. 그래서 국방부 많은 관계자들이 우리나라를 와요.
전 세계 조선 하면요, 할 데가 없어요. 결국은 전 세계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 거는요, 일본도 한때는 조선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탈락, 생태계가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진 생태계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면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 조선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밖에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죠? 앞전에 조선이 초호왕일 때 계속 정설했다가 불황이 왔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주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더라. 뭐 중국이 수주 1위 하든 말든 그냥 무시하자. 우리는 우리가 비싼 가격에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자. 그래서 LNG선에 집중을 하는 거죠. 상선은 기술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지만 LNG선은 엄청난 기술력을 요하죠. 그래서 LNG는 중국이 좀 못 만들어요. 신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상선이나 일반 배는 중국이 갖고 가는 거죠. 우리는 비싼 LNG만 집중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어떤 국방 관계자들이 와서, 그죠? 현대조선 저런 데 방문했잖아요. 거기 와서 건조 능력을 보고 간 거예요. 과연 한국의 이 어떤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것을 맡겼을 때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 현장 방문한 거예요. 현장 방문하고 가가 결과는 뻔하죠. 전 세계 1위인데, 전 세계 1위 시설을 보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배를 안 만들겠다 소리니까. 그러면요, 결국은 중국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뭐냐? 이제는요, 카타르나 이런 LNG가 엄청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하면, 이제는 2라운드, 우리가 그죠? 폴란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수 물자를 수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국발 군수 배, 건조, 이쪽이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터질 수도 있어요. 왜? 중국과 미국의 어떤 해군 전력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고,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면도 중국에서 내수 경기 살린다고 죽으라고 더 만들어낼 거니까 미국이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배를 건조를 해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물량을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다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선업이요, 제2의 2차 전지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10년, 20년 엄청나게 많은 일감을 확보를 하고 초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든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의 무모한 도전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죠. 풍선 효과, 그죠? 중국을 압박을 하고 중국의 세계 공장 역할을 박탈을 하면 일본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냉정해요. 한 국가에 몰빵을 해주면 제2의 중국을 만들까봐 분산을 시키죠. 한국, 일본, 그리고 인도, 멕시코, 이 네 군데로 분산을 시켜서 물량을 줘요. 어느 한 국가가 독점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중국을 포기한 그 대가를 미국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 파이를 네 군데로 나눠 먹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아주 어렵고 힘들어요. 당장 회복도 안 돼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 자꾸 외치지만요, 감산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감산한다고 그게 커버가 되냐고요? 안 되죠. 감산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른다 해도 중국 시장만큼을 대처는 못한다. 그러면 삼성도 옛날 삼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삼성이 우리나라 또 경제의 수출에, 그죠? 한 40%를 차지하는데, 그 40%를 차지하는 삼성이 실적이 안 나오고 어렵고 힘들면 우리나라 경제도 어렵고 힘들죠. 안 좋다 봐야 되겠죠. 자동차 배터리가 그 반도체를 대신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역량이 부족하다, 역부족이다, 또 이래 봐야 되고. 그래 되면요, 한미 금리도 역전대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리가 2%나 차이 나는데, 그렇다고 한국 경제도 안 좋은데. 근데 환율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한 1270원 이래 움직이죠. 안 빠져요. 외국인들도 안 떠나요. 왜 그럴까요?
바보라서 그건 아니라 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보가 빠르고 똑똑한 이익이라마 사죽을 못 쓰는 월가가 안 움직인다. 한국 시장을 안 떠난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큰 그림이 있다.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조선이라는 거죠. 조선. 왜? 중국이 그래 만든 거죠. 중국이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중국한테 꿀리기는 싫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부족한 약점을 메꾸자. 그건 해군 전력이다. 그 해군 전력을 누가 일본도 못하고 멕시코도 못하고 인도도 못해요. 오로지 우리만 할 수 있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조선이 초호황이 온다. 물론 이게 시나리오죠. 상상이죠. 상상의 영역에서 출발을 하니까 100% 확신이 아니니까 그냥 적당히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좋아하는 일성 아니면 앞전에 그죠?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산화도 이런 거 장투로 괜찮다 이래 볼 수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메이저 그냥 큰 것만 만들죠. 큰 배. 그러면 어떤 군사용 배라는 거는 항공모함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뭐 이지스함이나 어떤 소형 경비정부터 해서 온갖 종류의 배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면요. 큰 대형 배를 만드는 현대 어떤 중공업 외에 작은 배를 만드는 뭐 현대 미포조선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면 현대하고 가장 밀접한 거래를 맺고 있는 업체가 어디죠? 그죠? 뭐 세진중공업 그다음에 일성이죠. 그래서 자꾸 얘한테 어떤 마음을 두는 거예요. 크게 갈 수도 있다. 물론요, 이 회사뿐 아니죠. 뭐 대양전기공업도 얘도 뭐 약간 뭐 어떤 좀 재미도 없는 주식이 맞기는 맞지만 결국은요, 안 움직인 애들이 어느 날 한번 움직이면 폭발력이 무섭거든요.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발산되면요, 엄청난 시세를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LNG 방폭등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국내 독점이다시피 하는데 LNG를 그렇게 많이 수주를 받아놨는데 방폭등 안 쓰겠습니까? 결국은 쓰잖아요. 그래서 얘도 뭐 두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배를 만드는데 그죠? 뭐 철판만 필요하고 뭐 다른 건 필요 없나요?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나 이런 업체들도 봐야 된다.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경제는 어렵고 힘들다, 안 좋다, 뭐 반도체도 안 좋다. 우리가 반도체 자꾸 호황 어쩌고 이제는 뭐 바닥을 찍었다, 터냈다 아니잖아요. 실제 하긴 냉정하게 볼 거는 봐야죠. 그래서 제가 뭐 차트 꺼놨고 선찍지 꺼놨고 뭐 얘기 어쩌고 그런 거 안 믿는다, 그거 믿지 마라 하는 것도요, 팩트가 없어요.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그렇게 초급등을 했죠. 챗GPT, 인공지능, 반도체 특수 하면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급등을 했지만 엔비디아는 뭐 그렇게 급등했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TSMC 실적을 깨놓고 보니까 뭐 어땠어요? 엔비디아 보지 말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TSMC를 봐야죠. TSMC의 실적을 보니까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이 영향이 그래 많이 없었어요. 그죠? 실제는 까발리고 보니까 뭐 소문난 잔치였다, 뭐 별거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좀 어렵고 힘들다 이래 보는 거고요. 근데 그 대신 그거는 있죠. 삼성 입장에서는요, 중국 시장을 버렸죠. 그죠? 포기해야 돼요, 이제. 삼성전자에서 갖고 있는 그 중국, 그죠? 시안에 있는 반도체 1공장, 2공장이 삼성에서 만들어내는 그 랜드 플래시, 그의 그중 한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시국에도 삼성전자가 그 시안에 있는 그 2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한 200몇 명에 되는 직원들을 전세기를 동원해서 보냈죠. 그때 중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게 막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차지하는 모든 위상과 채널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그 당시 그 리커창 총리를 설득을 해서 코로나 시국에도 시안 공장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중국의 시안 공장, 1공장, 2공장은 삼성한테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는데
이제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게 현실이죠. 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새로 지어야 되죠. 지어야 되니까 뭐 저 평택이나 미국에 열심히 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삼성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저 공장을 급하게 지어가지고 생산을 할 거는 아니죠. 경기 불황이고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중국 시장이 없는데 그 잃어버린 중국 시장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힘들다 스스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장비까지는 아니다. 그냥 어떤 삼성에서 만들 수 있는 이 반도체 공장의 껍데기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냥 일종의 건물만 지어 두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약간 착각하는 게 반도체 공장의 어떤 그 껍데기라고 하니까요, 반도체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걸 무슨 아파트 뭐 짓듯이 아주 우습게 보는데요. 이 반도체 공장의 어떤요, 그 도면은 국가 기밀이에요. 우리나라 기밀이고, 우리나라 산업 스파이들이, 많은 산업 스파이들이 우리나라 어떤 정보를 캐서 중국에 팔아먹죠. 그 팔아먹는 거는요, 뭐 장비나 뭐 반도체 핵심 기술 이런 게 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 대부분은요, 그 반도체 공장의 내부 설계도, 이제 내부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난 기술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기술을 요구하고 어떤 기술 집약, 반도체는 흔히 먼지와의 싸움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이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장비보다는 반도체 공장, 내부 시설, 이 업체는 그죠? 중국의 시안 공장을 대신할 어떤 뭔가를 계속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뭐 어떤 호황을 누릴 수 있다. 그래 보고 우리는 그래서 투자를 또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기다리고, 결과물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일부 빼고는요, 나머지는 어렵고 힘들다. 우리나라도 고금리 속에서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도산, 파산,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주식쟁이들은요, 많이 투자할 대상이 그래 많지가 않아요. 하반기에는. 왜? 고금리는 지속되고, 이 고금리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얼마나 될까? 이래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요, 거기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솟아날 구멍은 어딜까? 제가 볼 때는 그 솟아날 구멍은 조선이다. 네? 중국에서 무모한 대드니까, 중국에서 무모하게 미국과 끝까지 싸워보자 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배를 만드니까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그 미국발 엄청난 군수용 선박 건조가 우리나라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 되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조선주의 랠리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를 사두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불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업종이 될 수도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어떤 그런 맥락에서 뭐 어떤 조선주를 관심 있게 계속 보자. 앞전에 한 말씀 드렸죠. 하반기에는 자동차와 그죠? 조선이다. 근데 뭐 조선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 생각이 100% 맞지도 않을 뿐더러 맞다고 볼 수도 없죠. 어디까지나 저는 저의 어떤 계산이죠. 생각, 전략이라는 거죠. 결과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뭐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아이고 하반기에는 그냥 조선 갈 것 같아요. 왜? 감히 느낌이 와요. 이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 길게 서두에 많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유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를 설명드린 거죠. 주식에 있어서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하면요, 맞든 안 맞든 이런 과정, 공부하는 과정,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봅니다. 무턱대고 그죠? 차트만 보고 샀다 팔았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기준금리가 뭔지 콜금리가 뭔지 구별도 못하는데, 그죠? 그게 무슨 경력,
그건 아니라 봅니다. 기능과 기술의 차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새로 배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주식을 많이 한다면요, 이렇게 인문학에 기초를 두세요.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왜 사는지 충분한 이유가 들 때, 그때 그 업종에서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 차트라는 기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활용을 하는 이 차트의 용도, 기법은요, 딱 그 정도예요. 차트에 모든 걸 걸고 매매를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반기는 조금 더 조선에 집중을 하고자 하고, 아마 그쪽 부분으로 조선 업종으로 많은 종목을 추천을 드리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시장은 지금 2차 전지에, 투기 열풍에, 강풍에 있는데, 그죠? 아무도 관심 없어요. 저는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싸다 생각하고 사자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이런 주식 사서 길게 고통을 받다가, 저 변두리 유튜버 저 새끼 어쩌고 저쩌고 온갖 욕을 하면서 팔아버리겠죠. 뭐 저야 뭐 기회 한번 그쩍그쩍 하고 끝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매수 추천도 아닙니다. 공감이 되면 같이 가자는 거죠.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2차 전지 단타를 치시든 뭘 하든 나는 이걸 해가 돈 벌어서 하면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길게 뭐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이런 내용을 듣기 싫어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왜 입 아프게, 그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떠들고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주식으로 살아남는 방법은 공부다, 투자다. 투자의 길은 이런 모든 과정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그죠? 차트 한번 쭉쭉쭉 보고, 이 차트 모양이 좋습니다. 이 지지선 무너지면 손절 치세요. 목표가는 얼마입니다 하고 딱 끝내버리면 깔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그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왜? 저는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투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길게 오랫동안 들고 있을 목적으로 이 조선 업종을 택한 것이라, 뭐 짧게 단타 치고 빠지고 나오고 짜고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안 보고 종목명만 쭉 확인하고 가서 샀다가 안 오른다고 막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뭐 어떤 종목명이나 이런 것도 앞에 타이틀에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안 보고 내용을 안 보고 종목명만 알아가서 그것만 샀다가 안 오른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원하는 거는 종목 추천이 아니고, 그죠?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종목 추천해서 그게 오르면 와 열광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주식을 하면서 실패했던 많은 이유가, 저는 멘토가 없었어요. 오로지 혼자서 돈 잃어가면서 배웠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는데, 제가 뭐 그동안 한 30년 하면서 어떤 깨우친 거, 느낀 거를 누군가한테 뭐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길게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과정을 어렵고 힘들게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런 목적이지 단순하게 단기 추천, 종목 추천, 시세 차익 이거는 아니다. 이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예래 어떤 마무리하고요. 또 어떤 종목 촬영을 한 몇 개를 할 건데, 이 종목 촬영도 항상 조심스러워요. 왜? 지금은 2차 전지 강풍에 휩쓸려 있으니까 웬만한 종목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팔아버리죠. 그래 오히려 추천을 하면 하락을 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기, 도박 장세라서 종목 추천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찍어두고 폐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고, 오늘도 종목 추천은 찍되, 이거를 뭐 추천 종목이라고 올려드릴지 어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놨고, 그죠? 장세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니까 저는 저의 할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은 긴 시간 뭐 영상 보시고 또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